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오픈소스를 강의하게 된 김경태입니다. 네, 우선 제가 이번 강의에서 맡은 부분은요,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는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학습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케라스, 텐서플로우, 뭐 파이토치 뭐 이런 다양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기에 있어서 이제 선행적으로 저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어떠한 베이지컬리한 엘리먼트들이 있고 그 각각의 데피니션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으며 그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어떤 목표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머신러닝, 딥러닝에 관련된 목적은요, 기계학습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실제 저희가 이제 업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적용할 수 있는 거에서 저희가 모든 것을 개발하지 않듯이 어떠한 오픈 소스들을 사용해서 특정 스페시픽한 타스크나 혹은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반적인 지식을 마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목표로 세 가지 정도의 챕터를 나눠봤는데요. 기계학습에서 학습이라는 트레이닝이라는 이제 컨셉 혹은 데피니션을 이해한다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계학습에서 트레이닝, 학습과 인플루언스라는 추론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학습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머신러닝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그러니까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를 저희가 같이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라는 말은 2017년, 2018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세돌 기사와 이제 어떠한 특정 컴피티션을 했었던 알파고 아니면은 이제 알파폴드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아마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색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특정 직업이나 혹은 아니면 이제 석사, 박사를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래도 어, 학문의 한 분야다 보니까 머신러닝이 뭔지는 알겠고 딥러닝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럼 그 시스템들은 어떤 플로우에 의해서 작용이 되며 머신러닝이란 어떻게 학습이 되고 딥러닝은 어떻게 학습이 되는 거야? 혹은 우리가 이제 실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다라면은 이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러한 이제 개념적인 부분 아니면 컨셉적인 부분은 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ADEP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어떤 학습을 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느냐를 정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무엇인지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셀폰, 핸드폰이 뭐지? 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것들을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그것을 이제 경험을 해야 된대요. 어떻게 경험을 하냐면은 휴대폰은 전화를 할 때 쓰는 거래. 아, 그래? 라고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plain 이제 language 어떤 특정 언어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은 전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전자기기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매일매일 쓰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은 네,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technical definition이라고 하면은 이게 포멀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기술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5G를 설명할 수도 있을 거고 배터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을 거고 뭐 특정 어떠한 전자통신의 그 범위를 가지고 휴대폰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AD, EPT 이게 뭐 정말 중요한 개념이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이런 식으로 5가지 단계에 의해서 특정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고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어 이제 저희가 이 토픽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머신이 러닝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죠. '기계인데 어떻게 학습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머신러닝이라는 범주를 저희가 이제 정의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다른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저희가 개념을 컨셉을 정리하고 들어가면은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암기법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이제 노트에다가 200번, 300번씩 쓰면서 외우는 방법의 학습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특정 컨셉이나 특정 데피니션만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계속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그 추론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학습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학습 방법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머신러닝의 하나의 기법이 딥러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의 메커니즘을 보면은 여기서 벌써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 그렇게 겁을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머신러닝이나 이제 딥러닝은 아무래도 매스메디컬한 폼을 가지고 이제 수학적인 폼을 가지고 전개해 나가는 과정의 결과물이 실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하나의 파트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렉처 이 강의에서는 뭐 머신러닝을 뭐 매스메티컬한 부분에서 뭐 정의하거나 또한 특정 수식에 대한 함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의 원리는 이렇구나, 딥러닝의 원리는 이렇구나, 머신러닝이 추구하는 어떤 특정 함수는 이거구나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금 화면에 공유되는 부분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계학습의 원리로는요. y는 ax 플러스 b와 같은 지금 수식이 하나가 적혀 있을 거예요. 왼쪽 화면에 보시면은 이거는 뭐 1차 방정식이니까 뭐 특정 절편에 의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수식을 보면은 함수 fx는 ax 플러스 b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바뀐 거라고는요. y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fx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변경사항밖에 없죠. 그런데 딥러닝에서 혹은 머신러닝에서 가장 추구하는 수식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머신러닝이 뭐예요? 딥러닝이 뭐예요? 라고 간단하게 물어봤을 때 정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대문자 H 보이시죠? 하이파시스 X는 이제 WX 플러스 B인데 W는 X에 대한 가중치겠죠. 그리고 플러스 B는 바이어스라는 건데 저희가 바이어스를 이제 뭐 여기서 특정하게 수학을 정의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어떠한 특정한 고양이라는 거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하는 게 이게 고양이야라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은 모든 게 probability, 그러니까 확률적인 거에 의해서 이제 예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예측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얘는 고양이야, 고양이야, 강아지야, 고양이야, 고양이야. 라는 것을 평균을 하는 거예요. 예측한 거를 평균을 하고 저희가 예측해야 될 것에 마이너스를 한 다음에 제곱을 해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예측한 것과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에 대한 거리를 가지고 바이어스라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치우치게 예측을 했는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하이파시스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 알고 싶은 거는요. 그 앞에 지금 X 앞에 붙어 있는 큰 W 있잖아요. 이게 웨이트라고도 할 수 있고 시타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가중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X는 이미지라고 할게요. 이미지가 하나가 들어왔을 때 얘가 고양이의 웨이트가 몇 퍼센트, 웨이트가 얼만큼 돼?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정말 누가 봐도 명확한 고양이 이미지면은 이 웨이트가 클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얘가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W가 작아질 거예요. 작아지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플러스 B인 게 커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아셔야 될 게 뭐 HX는 WX 플러스 B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한 가정을 두고 이것을 계속 학습을 할 거예요. 저희는 학습은 뭐 if문이나 else 뭐 for
뭐 특정한 컨디션으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그 조건은 뭐 저희가 if냐 else냐 기존의 이제 프로그래밍한 방식이 아닌 weight라는 특정 트랜스폼 이게 벡터일 수도 있고 그게 매트릭일 수도 있고 그게 텐서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다루진 않을 텐데 아마 추후에 케라스, 파이토치 아니면 패스트 AI 뒤에서 수업에서 이제 다뤄야 될 부분에서 그거를 설명할 텐데 거기에서 HX는 WX 플러스 B 이것만을 위해서 딥러닝과 머신러닝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기법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Y는 뭐 W 서브스크립트 뭐 1, X 서브스크립트 1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곱하기 한 다음에 다 더해서 Y라는 것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Y는 맞춰야 될 대상. 예를 들어서 고양이면 고양이, 강아지면 강아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특정 문제를 푸는데 이거는 자동차랑 오토바이랑 분리하는 거야 라고 했었을 때 Y는 그러면 자동차인지 오토바이인지 특정 확률로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야 나 모르겠어 이거는 좀 이상한 거 같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디테일하게 데피니션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HX는 WX 플러스 B가 1차 방정식인 Y는 AX 플러스 B랑 뭐 똑같구나 그냥 우리는 뭐 특정 곱하기 할 W를 찾아 나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여기에 있는 수를 크게 만들수록 곱하기를 하면은 네, 곱하기를 하면은 결국 이 WX는 값이 커질 거니까 그런 것을 학습을 하면서 이 W라는 것을 찾아 나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 유재석 씨 표정과 비슷한 표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아마 다른 강사님들이 더 디테일한 데피니션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조금 더 같이 해보시면서 그때 했었던 말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가 자연스럽게 되실 거니까 너무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는 저희가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머신러닝은 간단해요. 머신이라는 기계라는 단어와 러닝이라는 이제 특정 형용사를 가지고 합친 건데, 머신러닝, 기계가 학습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학습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배웠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까지 한자에 대해서 디테일한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배울 학과 익힐 습을 더해서 학습이라는 특정 이제 하나의 합성어를 만들었대요. 그러면은 이거를 사전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해보면 배워서 익히는 일이고요. 교육학에서는 지식을 획득하거나 인식의 발전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특정 현상에서의 관계의 교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습관의 형성 등을 목표로 하는 인식적인 행동이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학습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것들도 이제 사회적인 학습도 있을 거고 교과 과정에서 학습이 있을 수도 있고 특정 학문적인 거에서 학습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인간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다. 이 또한 학습의 과정으로서 알게 된 거고 인간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는 이제 사회적인 학습에서 저희가 분집화를 통해서 이제 배워나간 특정 학습의 분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학습을 정의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학습의 범위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사회적인 학습이 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 학습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학습, 예를 들어서 규칙을 학습시키면 그것도 이제 학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6시 30분에 매일매일 일어나서, 뭐, 알고리즘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라는 어떠한 특정 규칙을 정해놓고 이 규칙을 계속해서 이제 데이 투 데이로 계속해 나가면은 결국 이게 학습이 되는 거고 신체 자체가 이제 학습을 해서 항상 6시 30분에 일어나면은 특정한 일이 없다라면은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타스크를 진행을 하실 거예요. 이런 것도 학습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학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거는 한 5초 정도 학습이 뭐지?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패러독스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사람은요, 트레이닝하는 기계래요. 저희는 근데 지금 머신러닝을 배우고 머신러닝에 대한 컨셉을 알고 이제 딥러닝에 대한 컨셉을 알려고 했는데 인간은 그러니까 저희 휴먼 이제 펄슨이나 휴먼이나 트레이닝하는 머신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미 진짜 거의 하이엔드급으로 계속 매일매일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머신 이상의 머신이죠.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학습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몸을 사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빠는 방법, 아니면 배고프면 우는 방법, 아니면 기어가는 방법, 서서 서는 방법, 아니면 뒤집기를 하는 방법, 아니면 의자에 앉는 방법, 말하는 방법, 집단이 생활하는 양식을 아는 방법, 학교에서 규칙을 지켜야 되는 방법, 화폐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특정 교류를 하는 방법. 지금 저희는요, 하루에, 1년에, 한 달에, 10년에, 지금 대부분이 성인이실 텐데, 20년 혹은 그 이상을 매일매일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네, 기계처럼 살고 있죠. 그러면은 인간은 사회적으로도 배울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고, 아니면은 고등교육기관에서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또래 집단을 군집해서 거기에서 사회적인 규칙을 배울 수도 있대요. 그러면 이쯤에서 한 번 더 궁금한 점은, 그럼 기계는 어떻게 학습을 할까?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딥러닝은 어떻게 학습을 할까? 그 부분을, 네, 어떻게 학습하는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아지라는 단어를 알고 있잖아요. 강아지에서 푸들과 치와와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푸들과 치와와를 구분할 수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거를 보고 나시면은 아마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아마도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치와와와 푸드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 이미지를 봤을 때 이것과 이것들은 아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푸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대라고 아마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색깔하고 모양이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마 치킨인 것 같아요. 치킨이랑 푸들이랑 이렇게 이미지 지금 4 곱하기 4니까 16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충분히 저희는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순간에도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학습 자체를. 아, 얘는 치킨이구나. 아, 이거는 강아지래. 이 강아지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푸들이라고 말을 한대. 그러면 그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되게 귀여운 강아지 사진들이 있죠. 여기 무슨 강아지 사진이 이렇게 생겼대.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푸들과 치아와는 확실히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만 확인하시더라도.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이 검은 점 3개가 있는 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쿠키 같아요. 뭐 아무래도 머핀이랑 쿠키 같은데 치아와와 푸드를 구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솔직히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1분이 안 되는 사이에 차이점을 금방 찾아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푸들과 치와와의 차이점, 그리고 푸들과 치킨과의 차이점, 그리고 치아와와 쿠키와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람은 어떻게 트레이닝을 할까요? 라는 의심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강아지는 과연 몇 마리일까요?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뭐 10만 마리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강아지를 본 사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강아지를 키우지 않고 많이 보지 않았어도 저희는 강아지의 특징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여기에서 보듯이 뭐 머그, 패키니즈, 뭐 포르투갈 워터도그, 뭐 푸미, 뭐 푸들, 뭐 포인터, 포멜라이안, 뭐 풀리, 프렌치 불독, 뭐 휘핏, 허베너스, 뭐 하리어 이렇게까지 저희는 뭐 구분을 하실 수도 종을 구분하실 수 있으실 분들은 뭐 있으실 수도 있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아 그냥 이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강아지 같다.
핏핏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강아지 같다. 그리고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강아지와 굉장히 유사하다. 이건 강아지야. 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학습을 했고 얘를 분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실제로 핏핏이나 허베너스는 안 만나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분류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부분 중 하나죠. 그럼 고양이는 어떨까요? 이 사진을 보고 물론 강아지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이러한 이미지 지금 저희의 스틸 비디오를 보고 나서 얘네들은 고양이 같아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이 실습이라는 게, 저희가 뭐 코딩으로 실습을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사진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사진이라는 건 아마 고양이의 사진이 되겠죠. 고양이의 사진을 보고, 이 고양이의 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선 페르시안이라는 고양이가 있대요. 이 페르시안의 특징을 찾아보니까 일단 부드럽고 긴 털이 있대요. 그리고 품격 있는 집고양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부드럽고 긴 털은 식억할 수 있는데 품격 있는 집고양이는 식억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품격 있는 집고양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크루즈엘라 디즈니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악당들이 이런 고양이를 키우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뭔가 그 되게 멋진 코트를 입고 굉장히 굉장히 멋진 코트를 입고 이제 이런 고양이를 굉장히 대저택에서 키우고 굉장히 심술궂고 아마 막 굉장히 이렇게 교양 있게 걷고 그런 고양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시각화되어 있지 않은 특정한 정보를 가지고도 품격 있는 집고양이 할 때 아마 이런 모습을 추상화할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러시안 블루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그렇죠. 온순한 성격과 짧은 회색 털이 매력적인 고양이를 러시안 블루의 뭐 주관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에서도 매력과 온순한 성격은 시각화할 수가 없죠. 짧은 회색 털은 저희가 시각화할 수 있는데 아마 이 온순한 성격조차도 저희는 시각화된 정보를 가지고 추상적인 정보를 다시 한번 저희는 그러한 특정 텍스처를 인포메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러시안 블루는 딱 보면은 이미지로 봤을 때 굉장히 짧은 털이죠. 아까 저희 페르시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털이었는데 러시안 블루는 굉장히 이제 짧은 털에다가 이제 회색 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온순한 성격이래요. 근데 얼굴을 보면은 뭔가 저희가 특정한 부분을 꼭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그냥 말을 잘 들을 것 같은데 어, 페르시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잘못 건들면은 굉장히 날카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게 이제 그러면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벵갈 고양이는요, 여기서 특징점을 보면은 표범과 흡사한 외모래요. 뭔가 치타나 표범처럼 이렇게 나트 무늬가 있고 특정 라인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사람과 물을 좋아한다라는데 이런 범위로서는 저희가 실제로 시각화할 수 없고 그걸 정보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아마 벵갈 고양이가 특징 중에 하나가 물과 아마 사람을 좋아하는 특징이 있나 봐요. 여기에서 제가 벵갈 고양이를 딱 이렇게 특징으로 보면은 뭔가 호랑이, 표범과 비슷하다라고 정의를 내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을 아마 본인들 스스로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리티시 숏헤어라고 하는데요. 뭐 둥글고 큰 눈, 뭐 굵고 짧은 다리, 몸의 길이 넓이가 비슷한 사각형의 몸집인데 딱 보니까 뭔가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정할 수는 없는데 눈이 좀 크고 다리가 되게 짧대요. 그리고 몸 길이와 넓이가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되게 통통한 고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노르웨이
고양이라고 하는데요. 몸 전체를 뒤덮는 풍성한 털, 백색에서 흑색까지 다양한 털색, 다양한 무늬. 보면은 아까 저희가 페르시안이랑 비슷하게 생겼으면서 뭔가 네,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아마 굉장히 헷갈리지만 여기까지는 몸 전체가 뒤덮고 풍성한 털이고 색이 다양하면 뭐 노르웨이 숲 고양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이제 보면은 네 가지 종류의 이제 고양이를 정리한 것 같은데요. 다섯 가지 종류의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고양이 종류를 정리했는데 여기에서 아까 보면은 다음의 고양이의 품종은 뭘까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고양이를 잘 알고 계신 부분은 바로 답을 낼 수 있으실 것이고 혹은 아까 저랑 같이 이제 인간학습, 휴먼 트레이닝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잘 특징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바로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온순한 성격이 있는 것 같고 회색의 짧은 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었을 때 저희가 그 품종은 러시안 블루였죠. 여기까지는 뭐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아까 이제 두 번째 이미지로는 표범같이 생긴 이러한 다트가 있고 그런 고양이가 아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고양이였냐고 한번 넘어가 보면은 아까 저희 벵갈 고양이 했었을 때 굉장히 표범과 흡사한 외모였죠. 그러면 얘는 벵갈 고양이일까요?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넘어가 보면은 네, 얘는 벵갈 고양이가 아니라 사바나라는 특정 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물론 저희가 고양이인지는 알겠지만 품종을 구분하기에는 너무나 데이터가 부족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고양이의 품종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첫 번째 챕터 시간은 이만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서 저희가 고양이의 품종을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챕터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에서 40분 정도 수업을 진행했는데 아마 주소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인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이게 저 너무 전문적인 거 아니야? 너무 기초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이제 추후의 수업 부분에서 네,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라디오 듣듯이 네, 이렇게 부담 안 갖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챕터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